오늘 이야기를 나눌 이곳은 구름도 쉬어가는 공간 113층입니다. 이곳에서 만날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이 만년필과 연관이 있습니다. 정쟁 대신 협치를 추구하고요. 미래에 대한 리더십을 몸소 실천하며 펜으로 국민들과 소통하신 분. 오늘 그분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네, 네. 예. 아니, 이 공간이 여기 좋죠? 여기. 너무 멋지네요. 네. 이런 멋진 공간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 시내가 지금 한눈에 보이는 곳인데 오늘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럽시다. 네. 기대가 돼요. 네. 예, 좋은 질문 해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제 앞에 김용호 전 국회의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 만나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네, 반가워요. 네. 퇴임을 하신 이후에 보니까 벌써 13년의 세월이 막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예, 국회의장 마친 지가 그렇게 네, 됐죠. 예. 그러니까요. 그 사이에 뭐 워낙에 또 저서도 많이 내셨고 활동을 많이 하셔서 알고는 있지만 또 근래에는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근래는 뭐 그냥 잘 지내고 있어요. 네. 예. 얼굴은 너무 좋으신데 건강 관리도 잘 하시네요. 화장을 잘 해줬어요. 좋아 보이는 거지. 예. 네. 그럼 요즘에 또 많은 뉴스들이 또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늘 관심을 갖고 또 지켜보고 계실 텐데 그 중에 한두 개의 뉴스를 좀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정치를 뭐 사실상 쭉 해왔으니까 네. 뭐 정치 부분 뉴스를 많이 보죠. 이제 주로 그래도 관심 분야라고 하면은 한일 관계가 새로운 어떤 저 역사적인 그 단계에 접어들었잖아요. 이번에 한일 관계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없으면은 불가능한 거죠. 이건 모든 것은 다 그렇지만은 최고 책임자의 결단에 의해서 역사가 움직이고 마련돼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내가 높이 평가를 합니다. 또 국민 여론도 점점 지지하고 호응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그것도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김용호 전 의장님은 의장님이시기 전에 또 원내대표를 역임을 하셨습니다. 근데 원내대표를 하시면서도 또 협치도 잘하시고 또 반대할 건 또 정확하게 반대하시고 이런 걸로 또 굉장히 유명하셨어요. 그리고 안건 처리율이 78% 정도였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원내대표 시절에? 네. 예. 그래서 상당히 높네요. 나도 굉장히 뭐 높죠. 그 정도까지는 줄은 몰랐는데 제가 원내대표일 때는 이제 제1야당 원내대표였고 소수 야당이라 그럴까요? 어쨌든 다수당은 여당이었어요. 예. 야당 원내대표였는데 뭐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정치는 아주 티격태격하고 네. 또 소수 야당 입장에서는 참 해나가기가 힘드니까 지금은 환경은 다릅니다만 그때는 뭐 그냥 집권 여당이 하자 그러면 그냥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니까 매일 충돌이 일어나는 매번 충돌이 일어나고 했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나는 조금 협조해 줄 거는 분명히 협조해 주고 또 야당으로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거는 끝내 수용하지 않고 이 강온 전략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분명히 세우는 그 중에서도 제가 원내대표 하면서 참 어렵게 했던 게 그 사학법 재개정안이라는 게 있었어요.
사학법 재개정을 하기 위해서 참 우리가 야당으로서 참 힘든 투쟁을 했는데 사학법 재개정은 우리끼리 하는 말로 원내대표의 무덤이다 그랬어요. 이때 원내대표 그것 때문에 임기를 다 못 채우고 그만뒀어요. 저 역시 임기 다 채울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그 사학법에는 제가 올인해서 매달렸습니다만,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당은 끝내 안 된다고 그러고 네. 우리는 소수 야당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걸 받아내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양보를 해야죠. 그러니까 여당에서 기어코 관철해야 되겠다 하는 건 협조를 해주는 대신에 이건 우리가 받아내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그 내용도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100% 다 못했어요. 60% 했습니다. 이거라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세상에 어떤 법도 완벽한 진선진미한 이런 완전 무결한 법은 없는 거예요. 네. 시간이 지나면 고쳐야 되고. 네. 그래서 원하는 60%를 받아내기 위해서 다른 법안을 우리가 여당의 조건대로 우리가 많이 양보를 해주고 뭐 했습니다. 협치라는 것은 내 그만 받아들이고 하는 것이 그 협치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협치라는 건 우선 내가 뭘 양보할 테니까 당신도 뭘 양보해라. 이게 협치인데 요즘은 협치 개념이 완전히 왜곡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또 사학법 재개정은 이뤄내신 거고. 네, 그렇습니다. 반대의 케이스도 있었을까요? 그럼요. 제가 국회의장 시절에는 그 이제 사학법은 제가 원내대표 시절에 네. 이뤄낸 것이고, 제가 국회의장 시절은 10년 만에 정권 교체가 됐어요. 네네. 그러니까 10년 만에 여권이 야당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았죠. 사사건건 충돌이 일어나고 야당은 큰 표 차이로 의석 차이가 컸어요. 네. 그러니까 야당은 어중간하게 협조해주고 뭐하냐. 그냥 끝까지 반대하는 선명 노선을 남겨야 되겠다. 이런 것 때문에 참 어려웠어요. 그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미디어법이에요. 뭐 TV조선이라든지 네. 뭐 TVN이라든지 모든 것 케이블에서 방영되는 이 미디어법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그렇죠. 종편이라 부르는. 이걸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되는 거야. 합의는 그냥 협의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기한을 몇 번을 연기해 가면서 합의해라, 협의해라. 기한뿐만 아닙니다. 여러 야당이 요구하는 타협기구나 협의기구를 또 막 만들었어요. 근데 결국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요구 엄청 먹었죠. 양쪽으로부터. 그러니까요. 한쪽은 빨리 통과시키지 않는다고 의장이 붙잡고 왜 자꾸 이렇게 연기를 하느냐고 욕먹고, 한쪽은 말이에요. 결사저지해야 되는데 의장이 직권상정을 했다고. 어쨌든 여야 간에 강대강으로 치닫게 되면은 국회는 정상적으로 돌아가지가 않아요. 무슨 어떤 결론은 나지만은 그것이 한쪽의 일방적인 의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은 오래 지속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법이든지 간에. 그래서 그때 뭐 미디어법 때문에 욕 많이 먹었지만은 저는 당당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가로법 문제만 가지고 얘기를 조금 국한시켜서 하자면요. 네. 이런 쟁점 법안, 모든 어떤 그 직역에 대해서는 요즘 이 첨예한 이해관계가 충돌이 됩니다. 이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고, 검토를 하는 것은 뭐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 논쟁적인 어떤 이 법안에 대해서는요, 그 논쟁의 당사자, 이해관계가 겹치는 모든 당사자들의 의견이 다
다 녹아내릴 수 있는 법을 만들면 더 이상 좋을 건 없습니다만은 네. 충분한 대화, 충분한 자기 논리 주장할 수 있는 대화의 어떤 그 장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국회가 그걸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이 법은 내용보다도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 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지금 이 복잡다단한 세상에 모든 것을 전문적으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이해 당사자들이 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이해 관계자들이 모여서 결론이 나겠습니까? 금방 결론 안 납니다.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타협을 하고 주장을 듣고 이런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우리나라 요즘 이 이해관계자를 불러 모아서는 이 청문회 제도라는 게 있죠. 이 청문자 과정 또는 공청회 과정 이것이 형식적으로 흐른다. 한 번 내지 두 번 하고는 그냥 거쳤으니까 끝나버리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공청회를 수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수없는 토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해야 그렇다고 해서 끝내 승복 안 하는 사람 있지만은 의견이 대체로 어느 정도 모여지고 또 양보할 거, 꼭 관찰할 거 이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간호법 같은 거 벌써 이 직역 간에 그 저 논의 과정에서부터 직역 간에 이해 충돌이 벌어지는 것을 뻔히 보면서 일방적으로 수의 힘으로 밀어붙인다. 이건 국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국회는 모든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조정하고 중재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해관계 당사자들을 충돌을 시키는 대립을 시키는 이런 역할을 국회가 했다. 국회의 어떤 그 직무에 이건 위배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김영우 전 의장님께서 여러 업적을 남기셨지만 그중에서 또 과학 분야와 우주산업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신 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나로 발사, 또 우주시대를 연 첫 번째 정치인이시기도 하잖아요. 그 당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지금 뭐 나로 말씀하셨는데 네. 이것도 제가 국회 그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 되었을 적에 제가 그거 올렸어요. 그 금액은 적지만 왜냐하면 이건 아주 10년, 20년 걸리는 장기 사업이기 때문에 적은 금액을 이제 처음으로 국회는 그 진입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산은. 그 예산 우리도 우주 발사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 건립 비용의 최초의 당서를 제가 그 비용을 올렸더니 네. 가장 환영해야 할 과학기술부에서 이거 빼고 다른 거 해주십시오라고. 나올 때 저는 정말 참 크게 실망했지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10년, 20년 걸리는 거 해봐야 생색 안 나니까 좀 단기적인 걸 해달라 했는데 제가 참 서운했지만 그걸 그대로 밀고 나가가지고 그 처음으로 우주 발사 장치장을 하는 그 타당성 조사 사업비라는 이름으로 그 금액을 반영을 했던 거 아직도 뿌듯하고 그 이후에 이것이 국책 사업으로 이제 반영이 됐죠. 이 나라의 우주 발사의 장의 어떤 그 기초를 쌓는데 제가 시작을 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시작을 했다. 이 필요한 사업이다. 지금 그래서 문제는 나로호에서 누리호에서 계속해서 우리 발사장에서 인공위성이 뜬다. 가서 뿌듯하죠. 네, 저희 프로그램에서 아주 특별한 코너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코너 제목이 추억 한 장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추억 한 장을 우리 의장님의 추억 한 장을 저희 마음대로 한번 찾아서 크게 또 이렇게 판넬로 만들어 봤거든요. 나의 추억 한 장이다, 이거죠? 그렇죠. 의장님의 추억 한 장을 저희가 준비해 봤는데 어떤 사진인지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게 독도 사진이에요. 네. 독도 간 건데, 야, 참 감회가 새롭네요. 국회의장으로서는 최초로 독도 방문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되는 것을 대한민국 외교부는 원하지를 않았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간다는 것이 소문을 낼 것도 없는 것이고 우리 어떤 의지만 보여주기 위한 것이니까 일체 알리지를 않았죠. 외교부는 아마 다른 의장들도 시도했을 텐데 반대했을 거예요. 네. 국제 문제, 일본의 문제를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안 좋으니까요. 네. 그래서 저도 갈 적에는 그렇게 해서 조용히. 그러나 갔다 와서는 공개를 했죠. 그런데 제가 독도에 가서요. 네. 뭐 대한민국 뭐 땅이다 어쩌다 하는 것을 그 주장을 말이야 무슨 뭐 강하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땅이라는 걸 우리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저는 독도에 국회 도서관 분관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국회 도서관 분관이 독도에 있다. 대한민국 땅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인터넷 시대인데. 인터넷으로 24시간 독도에 있는 우리 그 독도 그 수호하는 경비대원들이 국회 도서관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국회에 있는 책들을 제가 기증도 하고. 그게 우리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하고. 독도 얘기 나온 김에 한마디 더 하자면은요. 네.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하면은 일본은 또 일본의 고유 영토라 그러잖아요. 국제적인 싸움이 되는 것은 원하지 않지만은 네. 국제적으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걸 알려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네. 독도에 관한 객관적이고 제대로 된 자료가 세계의 중요한 도서관에 다 꽂혀 있어야 돼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 해서 제가 있을 적에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제대로 쓴 일본 책자를 발견했어요. 일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번역해 가서 세계 주요 도서관, 유엔을 비롯해 가서 하버드 대학이라든지 다, 화이트 하우스라든지 다, 뭐 영국, 미국, EU 다 그 번역한 책을 1년에 2권씩 보내자 하는 작업을 대한민국 국회에서 할 작업인지 대한민국 외교부가 할 작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했어요. 그래요. 네. 그런 식의 어떤 조치들. 그러면 그 책을 보고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고 학계에서 우선 인정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역할을 했다 하는 것은 좀 말씀 나온 김에 좀 자랑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대한민국의 산적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중에서 의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문제는 정말 미래를 생각했을 때 심각하다라는 문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로 이것도 생색나지 않기 때문에 잘 다루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네. 그게 뭐냐? 저출산 문제예요. 저출산 문제는 심각하지가 않거든요. 당장 표가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50년 후, 70년 후에는 지금 통계대로 가면은 이 나라가 사라질지도 모른다, 없어질지도 모른다 하는데 어떤 부처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부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정부적으로, 전 국민적으로. 이건 이 저출산 문제 아주 누가 단신일에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환경 자체가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죠. 왜 애를 낳지 않느냐? 애 낳기 전에 왜 결혼을 하지 않느냐? 예? 그래서 이는 본질적인 문제, 기본적인 문제. 서두르지 말아라. 그러나 본질적으로 접근에 들어가라. 이래야만이 겨우 해답의 열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정치인들이, 저도 뭐 정치인 한 사람인데 생색내야 된다. 단기적인 해법을 찾으려는데 없다. 장기적으로 임해야 된다. 이게 생색내기가 아니다. 어떤 정당의 뜻이 아니다. 모든 정당, 국회, 정부 힘을 합쳐도 지금 될까 말까요. 온 국민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다. 네. 나라가 없어지는데
네. 지금식으로 돈 예산 들여봐야 효과는 없습니다. 소용없네요. 예. 정치인으로서 활발히 또 훌륭히 활동을 하시다가 은퇴를 하시고 또 13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 여러 가지 그 사이 활동 중에서 작가로서 활동하신 이야기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국회의장을 끝으로 불출마 선언을 하셨고 바로 작가로 변신해서 책을 쓰기 위해서 전념을 하셨단 말이죠. 그때 이 몇 년의 각고의 노력 끝에 나온 책이 바로 술탄과 황제라는 책이죠. 그렇습니다. 한두 가지 좀 핵심적인 얘기를 하자면은요.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정치는 유한하다. 정치는 짧다. 정치보다도 훨씬 더 긴 인생이 있다. 정치를 그만둔 순간에도 정치인으로서의 그 평가는 평생을 가고 사후에도 죽은 후에도 남는다.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정치하는 동안에 아주 당당하게 양심껏 정당하게 부끄럽지 않게. 예? 부끄럽지 않게 나는 딸만 둘이었기 때문에 나는 두 딸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 부끄럽지 않은 정치인 아버지가 되겠다 속으로 내가 다짐하면서 살아왔던 것이 뭐 나의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그런 중에 정치는 유한하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정치 끝나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 길이 뭐가? 나는 글쓰기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술탄과 황제라는 이 소재를 제가 잡은 거예요. 그래서 올인했어요. 제가 국회에 와서 보니까 정치인들 아주 자질이 아주 뛰어나요. 네. 저보다도 다들 뛰어난데 이 뛰어난 자질이 있는데 정치에만 너무 올인하는 것이 매달리는 것이 조금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정치 위에 더 다른 세상이 있다 하는 것. 더 다른 것에 또 우리가 종사하고 또 전념할 수 있는 분야가 있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난 후배 정치인들에게 그렇다면은 저는 술탄과 황제를 썼지만은 네. 또 다른 분은 다른 역할 뭐 책이든 무슨 음악이든 뭐 미술이든 뭐 얼마든지 다른 기회가 있으니까 그 알터너티브 라이프를 생각한다. 제2의 또 다른 삶을 생각한다면은 우리 정치가 이렇게 각박하지 않고 살벌하지 않고 투쟁적이지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그런 의미에서 나는 우리 후배 정치인들에게 나는 제2의 삶이 정치 바깥에는 항상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정치 현장만큼 치열한 현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참 각고의 어떤 그 노력과 자기 의지가 시험당하는 이런 현장은 드물 것입니다. 나는 지금 후배 정치인 여러분들도 그런 현장 속에서 치열하게 나름대로 생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정치인이 국민을 위하지 않은 정치인이 어디 있겠으며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은 정치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당장에 제도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까 뭐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 실세 이런 사람이 눈치를 보고 소신 발언을 못하게 됩니다. 나는 정치하는 동안 참 뛰어난 사람, 훌륭한 사람들이 중간에 좌절하는 모습을 너무너무 많이 지켜봤습니다. 나는 오늘 당장 그만두더라도 내 바른 길을 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족하지만은 살아왔기 때문에 다행히 감사하게도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정치 영역에 있어서 그 시련 속에서 나는 정말 과연 도덕적으로 정당한가? 나는 내 딸아이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겠다고 맹세했듯이 여러분들도 어디에 맹세를 하나? 그런 자세를 가지면 위선 정치인, 이기적인 정치인, 정쟁에 몰두하는 정치인 이런 정치인은 되지 않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국회의원도 돈을 벌어온다. 돈을 벌어왔다.
미국 퀄컴사로부터 기술료를 받지 못한 것을 제가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끈질기게 문제를 제기하고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국제재판을 거쳐서 밀린 것 당장 내놔라.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내놔라 해서 토탈 3천억 원 미화 달러로만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왜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